제 품에는 지금 전 남편의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혼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죠. 이혼하고 제 품에 안긴 아이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된 남자의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제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요.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지독한 악몽이었는지 아니면 기나긴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일은 3년 전 그날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 상처를 남겼던 그 차가운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판사님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제 신경은 온통 맞은편에 앉은 그 남자 강지훈 씨에게 쏠려 있었죠. 우리는 불과 1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수만 리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사람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에도 그는 미동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그 사람 전 남편이 된 남자는 제게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목소리에는 미련도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듯한 냉정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져가는 그의 단단한 뒷모습을 눈물이 흐려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건 정막과 제 한숨 소리뿐이었죠.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건 내게 준 집 한 채, 그 사람이 차디찬 얼굴로 내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하자고 한 배신을 떠올려 보며 남기고 간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칫솔, 그의 옷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 물건을 버릴 때마다 심장의 한 조각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몸은 제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 3달 후 충격 속에서 살아가던 제게 이유 없는 피로감과 속을 뒤집는 메스꺼움이 며칠째 계속되었죠.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이 없어진 것을 그 뒤에 알게 되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던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위에 주저앉아 손에 든 작은 막대기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2줄. 세상이 발밑부터 까마득하게 꺼져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렇게 남편과 금슬이 좋았을 때 아이를 원해서 시험관까지 했는데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왜 지금에서야 생긴 것일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겨우 다시 일어서려 하는데 왜 하필 그의 아이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건지 원망과 절망이 뒤섞였지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더군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주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남이 된 전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에 아이를 빌미로 발목을 잡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 혼자만의 아이가 아니라고. 태어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결국 그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유일한 그 사람의 흔적이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지만 낯설게 변해버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지? 우리가 더 이상 연락할 사이가 아닌데. 메마르고 낮게 잠긴 목소리,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옆에 있나 싶어 일이 더 차갑고 서두르나 싶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용건을 말했습니다. 본론만 말할게.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라고 하거나 아니며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닐 거라고 부정하겠지. 혹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거든요. 혼자 키울 거야. 부담 갖지 마. 당신 호적에도 안 올릴 거고 양육비도 말 안 할게. 그냥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 말이 끝나고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다음 검진 같이 가도 될까? 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했던 수만 가지 반응 중에 이런 대답은 없었거든요. 내내 얼음장 같던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자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혹시 아이를 의심해서 직접 확인하려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당신 그 여자가 그래도 된대?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당신이 질척이지 않고 이혼해 준 것의 보답이라고 할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나 경계심보다는 무언가 다른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장소랑 시간 보내줄게.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병원 이름과 다음 검진 날짜를 문자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밤새 후회와 불안으로 뒤척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날까? 나타나서 우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10분 정도 일찍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로비는 낯선 사람들로 북적일 뿐 익숙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괜한 기대를 했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산부인과 접수처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숨을 살짝 헐떡이며 서 있는 지훈 씨가 보이더군요. 이혼하던 날 입었던 정장과는 다른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짙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차가 많이 막혔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우리가 곧 태어날 아이의 부모 자격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애써 제 배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했고
그는 연신 마른 입술을 축이며 복도 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서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남편분도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선생님께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여전히 제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고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작고 검은 점 같은 것이 나타났고 이내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이의 심장 소리였죠.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힘차고 경이로운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 아주 좋네요. 여기 보세요.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에요. 아주 작죠?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제 옆에 서 있는 그 남자에게 향해 있었거든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숨소리가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걸까?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전 남편의 눈가는 정말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참, 진료비 영수증 줘. 얼마 나왔어? 내가 붙여줄게. 괜찮아. 어차피 임산부는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들어갈 비용이 없어. 그럼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임산부들 먹고 싶은 거 많다던데. 신거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제게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보였지만 이혼한 후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거북해서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그에게 빚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걸음 속도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었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입덧은 괜찮아? 정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은 돌아가 봐.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걱정스러운 서툰 질문에 저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함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이젠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된 사람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그림자처럼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타나는 대신 그의 흔적만이 제 일상에 스며들었죠.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어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고리에 제가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새콤한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아기 침대가 부품별로 들어 있었죠. 앞에는 쪽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아기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조립하기 어려우면 연락해. 내가 가서 해줄게. 처음에는 다시 가져가려 하려다 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며 조립하고 있으려니 문득 그 사람의 쪽지 내용이 떠오르며 서툰 손길이 그리워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행동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저는 그가 보내온 물건들을 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고 자꾸만 약해지려는 제 마음을 다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저는 어쩌면 그가 다시 제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제 배는 누가 봐도 임산부임을 알 수 있을 만큼
불러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훈 씨는 꾸준히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다음 병원 검진일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제 곁을 지켰고 말없이 아기 옷이나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숨 막히는 어색함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죠. 그는 제게 무언가를 묻는 대신 그저 묵묵히 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배려에 기대고 싶고 아이의 아빠로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아이 때문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이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사온 물건값을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주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일부러 거리를 두며 쌀쌀맞게 굴었죠. 그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뜻을 따라주면서도 여전히 제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덮쳤죠. 친정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셨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임신 사실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말씀드렸거든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널 배신한 그놈의 애를 임신해서 낳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 다 정리하고 악착같이 새로 시작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아우 속 터진다 진짜. 미안해 엄마. 그치만 뱃속에는 죄가 없잖아. 나는 그리고 새 출발할 자신도 없어. 으이그 이 모질이야. 그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어. 꼴도 보기 싫다. 친정엄마의 가혹한 소리에 이 세상에 오롯이 저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다 말고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가진 통이겠거니 생각하며 심호흡을 해봤지만 통증은 점점 더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비틀거리며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려던 순간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나? 공포에 질려있던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지훈.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 두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 울음 섞인 목소리만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땀에 젖은 채 엉망이 된 얼굴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번쩍 안아들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채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거의 다 왔다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의 의지에 겨우 정신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저를 덮쳤고 저는 몇 번이고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지훈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고 함께 호흡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고통에 몸부림치던 제가 그의 손을 세게 핥히기도 했는데 그는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소아야. 혼자 이렇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의 상처도 그에 대한 원망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는 이 남자의 진심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찢을 듯한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훈 씨는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그의 눈물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지훈 씨는 거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새우잠을 자면서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살폈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어색하게 아이를 안아 트림을 시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보는 행동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당신 눈을 닮았네. 분유 온도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 같은 소소한 말들이었죠. 퇴원 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서도 그 사람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잠시 얼굴만 보고 돌아갔지만 며칠 뒤에는 조리원 측에 사정을 이야기했는지 아빠도 머물 수 있는 가족실로 방을 옮겨주더군요. 그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싫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그의 존재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동거 아닌 동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다 돌아가거나 아이가 심하게 보채는 날에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온통 저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그 여자랑 헤어진 걸까? 왜 이렇게 내 주변에서 도는 걸까? 그게 단지 아이 때문일까?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이혼할 때 저를 밀어내던 냉정한 사람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책임감일 뿐이라고 섣부른 기대를 했다가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아이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창한 잔치 대신 집에서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려주고 사진이나 찍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100일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과일과 떡을 올려 작은 상을 차렸죠. 지훈 씨는 예쁜 아기 옷을 사와서 아이에게 입히고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저희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 아들 유건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 사람이 아이를 보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평범한 부부처럼 아이의 100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전 시어머니였던 박영미 씨였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당시 제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부으며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분이었죠.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뒤로 보이는 백일상과 아이를 안고 있는 지훈 씨를 발견하고는 싸늘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너희들 이혼해놓고 아주 잘들 노는구나. 전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집안의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지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그건 내가 물을 말이구나.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저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빤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겁을 먹었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를 달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애까지나?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그 여자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는 아이를 잠시 쳐다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훈이 애기랍시고 낳은 거냐? 근데 애가 어째 지훈이를 하나도 안 닮았네? 뻔하지 네 속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의심하는 말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던 그였기에 그의 그런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박 여사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잃고 아들을 쳐다보더군요. 이 아이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제 아이 엄마고요. 2번 다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싸 듯 한 번 더 자리를 옮겨 섰습니다. 그 넓은 등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그런 행동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듯 그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것이야? 저 여우 같은 것에게 홀려서 애미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게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못 믿는다. 신자 검사라도 해.
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유전자 검사라는 말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의 행실을 의심하고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낙인이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박 여사의 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결국 욕설 몇 마디를 더 퍼붓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은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사과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휩쓸고 간 자리는 너무나 처참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거든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할까봐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는 박 여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박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과 잔인한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잠든 아이를 눕히고 거실로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리고 이제 당신도 더 이상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그는 제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몸을 일으킨 그 사람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그의 위로는 더 이상 제게 가닿지 않았습니다.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끈질기게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지은 씨는 저를 믿어주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 의심과 모욕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은 씨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가 정말 자신을 닮았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0일날의 소동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은 씨는 제 말에도 상관없이 찾아오며 예전보다 더 저를 챙기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지만 저는 그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마치 어머니의 의심을 무마하려는 노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건이 어쩜 이렇게 나랑 붕어빵이야? 아주 나를 쏙 빼닮았네. 정말 당신 닮았다고 생각해? 그럼 내 아들이 나를 닮지 누굴 닮았겠어. 당신과 나 예쁜 데만 쏙 골라서 닮았어. 당신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엄마는 괜히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미안해. 그 사람은 제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저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박 여사의 말처럼 제가 아이를 빌미로 그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못 끊겠다면 우리 집에 오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부탁했고 아이 용품도 이제 내가 알아서 사겠다며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그런 태도에 상처받은 듯했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는 줄었지만 대신 문 앞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고 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켜주는 식으로 여전히 마음을 표현했죠. 혹시나 그 사람에게 그 여자랑 헤어졌냐고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워 입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재결합에 희망을 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훈 씨가 잠든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저는 잠시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깰까봐 황급히 진동으로 바꾸었지만 저는 이미 발신자 이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최현지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죠. 혹시 그 여자가 전화가 온 건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제게 안겨주고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긴장된 듯한 그의 표정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잠시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단지 그 여자 이름이 최현지였구나. 내연녀였던 여자를 알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그가 누구와 통화를 하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죠. 그렇게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만한 그의 친구 윤영대였습니다. 나 지금 애엄마 집에 왔어. 그 사람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실수로 버튼이 눌렸던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쾌활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강지훈, 너 또 거기가 있냐? 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고 있는데 결혼 준비한다면서 자식아. 너 그런 여자 두고 애 핑계 대고 전부인이랑 그러면 안 되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지훈 씨는 사색이 되어 스피커폰이 되었다는 것을 안 후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야, 괜찮아? 저기 나는... 그 사람은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결합을 생각하는 동안 그 남자는 잠시 애아빠의 역할놀이를 한 후 최현지 그 여자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그가 곁에 있어 주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만 빼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고 초라하게 동정을 받으며 헛된 희망을 품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맘을 굳게 다잡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과도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싱크대로 가 과도를 헹궜죠. 그런 제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그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손대지 마.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배신감과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 여자랑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축하해.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그런 태도에 더 당황하며 제 앞으로 와서 마주섰습니다. 아니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대가 잘 모르고 한 소리야. 현지는 그냥... 그만해. 그 최현지라는 여자 때문에 나랑 이혼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영대 씨가 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든 제게는 이미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의 눈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았네. 내가 당신 발목 잡고 있었던 거구나. 미안하게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서아야. 당신 도움 이제 필요 없어. 그동안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써준 거 알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 아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가슴뿐만 아니라 제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참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마지막 한마디는 제게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내 방 안에서는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갈게.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를 사랑했던 마음만큼 밀어낸 상처도 깊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며칠 동안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밥을 삼키고 잠을 청했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인 행동일 뿐이었죠. 아이를 보며 웃다가도 문득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밤이 되면 그가 앉아있던 소파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미치도록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여있던 그의 흔적들도 모두 사라졌죠.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자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아이와 저 둘만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아이가 밤새 보채고 열이 나서 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리가 없었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친구, 얼마 전 전화 통화로 제게 지옥을 선물했던 바로 윤영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몹시 미안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서아씨, 혹시 지훈이 여기 안 왔습니까? 그 사람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요. 집에 가봐도 없어서요.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그날 저 때문에 2번 싸우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니,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저한테 찾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급하게 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아씨, 정말 오해입니다. 알고 보니 현지랑 지훈이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니었어요. 현지 일방적인 마음이었더라고요. 최현지 씨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이혼한 거 못 들으셨어요? 지훈 씨가 여자 있다고 내게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그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저는 마음을 열지 않으며 반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제가 매몰차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가 거의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현지 소개시켜준 건 서아 씨랑 이혼하고 한참 후였어요. 그리고 진짜 지훈이가 이혼한 이유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뜻밖의 말에 영대를 쳐다보았고 영대는 잠시 주춤거리다 이내 한숨을 푹 쉬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훈이게 서아 씨랑 이혼할 때 집안이 완전히 망했었어요. 아버님 사업 부도나고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의 외침에 제 모든 동작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사채업자라니, 집안이 망했다니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숨을 고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창 다투고 힘들어하던 시기 지훈 씨의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사람은 아버지 빚을 떠안으며 사채까지 써서 막으려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놈들이 서아 씨 사진까지 들고 와서 협박했답니다. 돈 안 갚으면 이 여자부터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지훈이가 서아 씨한테 일부러 모질게 굴고 이혼하자고 한 겁니다. 자기 옆에 있으면 서아 씨까지 위험해지니까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하자며 차갑게 돌아서던 그의 얼굴, 다시는 보지 말자던 그의 냉정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그는 혼자서 그 모든 지옥을 감당하면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럼 최현지 씨는? 현지는 어떻게 보면 지훈이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준 사업 파트너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지가 지훈이에게 마음이 생겼지만 지훈이는 서아 씨랑 아이밖에 없었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빚 갚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서아 씨랑 아이 책임지려고 했다고요.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진심을 오해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를 밀어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으로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지훈 씨,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울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곳이 있다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벤치에 며칠 사이에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저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위태로워 보여 저는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만 부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저를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서야, 네가 여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은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몸짓이었죠. 제 울음 섞인 외침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뒤섞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를 속여서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었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흐느낌을 감싸주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멎고 나서야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지난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던 날들, 저를 밀어내고 돌아선 밤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다시 저와 아이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새겨진 굳은 살이 그가 견뎌온 힘겨운 시간들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직 남은 빚이 있지만 그건 우리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같이 가주지 않을래? 내가 다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어. 당신하고 우리 아기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여사님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이를 안고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쏘아붙이려 했지만 지훈 씨가 그 여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서아랑 이혼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이 사람과 시작해야 하는지. 지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부도와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주고 이혼을 선택했던 그 모든 과정을요.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박 여사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그저 이혼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런 끔찍한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거기다 유전자 확인서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서아를 지키려고 스스로 지옥에 뛰어들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사람 가슴에 칼을 꽂으셨어요. 제 아이를 의심하고 저 사람을 모욕하셨다고요. 지훈 씨의 마지막 말에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보며 그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깊은 고통을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몰랐구나. 유건이 내 손주이고 우리 핏줄이다.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던 그 여자의 손이 그날따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용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은 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식탁 위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니 시어머니는 연신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셨고 아버님 역시 말없이 제 국그릇이 비지 않도록 챙겨주셨죠. 그분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거치고 아들을 걱정하고 며느리를 안쓰러워하는 평범한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제 품에 안겨 오리를 하는 아이를 보며 두 분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시 예전처럼 매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늦게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떠나는 손님이 아니었죠. 그는 아이의 아빠이자 저의 남편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우고 새벽에 아이가 울면 번갈아 일어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혼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차곡차곡 메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나란히 누워 바라보다가 그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건이를 위해서 우린 다시 헤어지지 말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살고 있었고 마음도 확인했지만 그의 입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결혼이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면 이번에는 오직 우리 세 사람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싶어.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겠다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화려한 청혼의 말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우리의 아팠던 시간을 모두 보듬어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새가 지저귀미 귓가를 울릴 때 지훈 씨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비행기를 태워주었고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밀어내며 혹독한 겨울을 보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제 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으니까요. 저희 세 식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이 글을 읽는 당신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